별로 맛이 없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는다. 핏기가 남아있는 하얀 그릇과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귀에 울린다. 하지만 요리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당나귀가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러대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나귀는 네 다리가 가죽으로 묶이고 목이 나무 판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죽이 다 뜯기고 선홍빛 뼈가 훤히 드러난 엉덩이 부근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식사를 그만둔 것도 알지 못한 채 요리사는 잘 벼려진 커다란 중식돌을 들어 능숙하게 당나귀의 다른 한쪽 가죽을 뜯어냈다. 가죽이 살과 분리되는 소리는 옷에 천을 찢는 소리보다 둔탁하고 시원스럽다. 당나귀가 다시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비명을 질렀다. 흔히 하는 히잉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성인 남성이 비명을 질러대는 것 같은 아악거리는 소리였다. 옆에서 조수가 펄펄 끓는 육수를 들고 오는 게 보였다. 저러다 엎어서 요리사가 익는 거 아니야? 나는 무거운 육수통을 힘겹게 양손으로 옮기는 조수를 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당나귀 피로 얼룩져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조수는 불안한 걸음걸이를 하면서도 용케 넘어지지 않고 요리사 앞에 육수통을 내려놓는 데 성공했다. 요리사는 국자로 뜨거운 육수를 퍼서 외부에 망연히 노출된 시뻘건 살 위에 끼얹었다. 자신의 살이 뜨거운 육수에 익어가는 고통에 당나귀는 다시 한번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젠 성대도 나가버린 것인지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요리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 위에 육수를 몇 번 더 끼얹었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당나귀는 부질없는 몸부림을 치지만 동족의 가죽으로 묶여있는 다리는 허망하게 공중을 휘저을 뿐이었다. 빨갰던 살이 갈색으로 노릇하게 익자 요리사는 다시 중식돌을 들어 그 살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발라냈다. 요리사의 실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죽지 않은 당나귀의 살을 바로 잘라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문구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탓일까. 맛은 영 아니었다. 입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야생의 맛을 기대했지만 이래서는 체인점에서 먹는 샤브샤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요리사가 얇게 발라낸 고기를 접시 위에 옮겨주었다. 넥타이에 붙어 음식을 호시탐탐 노리던 파리가 잽싸게 고기에 달려들었다. 파리는 남의 것을 뺏어 먹는 주제에 식사 예절이라도 지키려는 듯 고기 위에서 분주하게 두 손을 비벼댔다. 나는 파리가 싫었다.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음식에 함부로 입을 대서 남들이 못 먹게 만드는 파리의 존재 방식이 싫었다. 나는 고기 표면을 파리가 쪽쪽 빨아대는 걸 바라보며 피처럼 붉은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넘긴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나를 요리사가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기대만큼은 아니네요. 나는 흉하게 하반신이 망가진 당나귀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그 식당을 나왔다. 요리사는 그런 나를 붙잡지도 못하고 허탈한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식당 밖을 나서자 시끌벅적한 시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당나귀의 비명은 이 소음에 삼켜져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으리라. 산채로 고통받는 저 당나귀가 불쌍해서 요리사에게 그런 면박을 주었냐고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니었다. 나에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문제였다. 나는 오로지 맛을 찾아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건 나의 일이기도 했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지역 곳곳을 미식 탐방하며 음식에 대한 평을 꽤 큰 잡지사에 투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였다. 정말로 맛있는 것. 한 입 먹는 순간 감탄이 나와 정신줄을 놓아버릴 만큼 황홀경에 취하는 것. 쉽게 말해서 오르가즘에 필적할 만한 쾌락을 줄 맛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게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맛을 찾기 위해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어릴 적부터 미식을 추구해왔다.
어머니는 입맛 까다로운 둘째가 있어서 힘들다고 불평하셨다. 실제로 난 입맛이 예민하긴 했었다. 맛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고 해야 할까? 남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먹어보고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너무 강해서 역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과한 향신료, 그리고 분별 없이 혀를 강타하는 짠맛과 매운맛에 충격을 받아 헛구역질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난 그런 내 소감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내뱉었다.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판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행운을 제 발로 걷어찬 그들에게 동정의 마음은 들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혀가 마비라도 되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케찹과 마요네즈를 뿌리기만 한다면 호일이라도 맛있게 씹어먹을 우리 형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런 내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는 자가 있었다. 꽤 큰 잡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경제적으로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던 모양이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에게 그는 스카우트 제의를 했고 대학교 노교수들로부터 배울 게 없다고 판단했던 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자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일은 간단했다. 어떤 음식이든 찾아가서 먹어보고 지금까지처럼 솔직한 평을 쓸 것.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며 어떤 음식이라도 상관없다. 나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아니, 오히려 무척이나 좋은 조건이었다. 덕분에 난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미식을 찾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내가 쓴 평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다는 사람도 없었다. 갑자기 주어진 최상의 근무 조건이 얼떨떨하긴 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수를 써야 할 정도로 당시 잡지사는 무척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최후의 도박을 한 셈이었다. 나라는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킬 행운의 777일지 아니면 전 재산을 꼬라박은 꽝일지. 단 한 번이라도 맛있는 걸 좀 먹어봤으면. 그게 내 수건이었다.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 중에 정말로 맛있다고 느꼈던 건 단 하나도 없었다. 못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것 정도지 감탄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나는 장점까지 무시하고 악랄한 평만 써대는 겉멋든 냉소주의자는 아니었다. 나쁘지 않다고 느낀 부분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 그 결과 다른 잡지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랄하고 적나라한 음식평론으로 인해 내가 취직한 잡지사의 잡지 판매 부수는 상승세에 올라탔고 인지도도 얻게 되었다. 드디어 진짜로 맛이 뭔지 아는 미식 가이드가 탄생했단다. 자신과 같은 입맛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자칭 미식가들이 내 글에서 위로 같은 걸 많이 받은 모양이었다. 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유명해지면 사람들 눈에 들고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는 적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어떤 자격증도 없고 훈련도 안 거친 풋내기가 음식에 대한 평을 함부로 써내려가는 게 어지간히 아닐 곱게 보인 자칭 전문가들이 많은 듯했다. 그리고 내가 나쁜 평을 적은 식당의 주인들과 그 식당의 음식을 좋아했던 단골들에게도 제대로 찍혔다. 그들은 내가 고고한 척을 하며 서민의 음식을 비하하면 자신이 고급 입맛이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만한 자,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비방하였다. 하지만 내 평에 좌절하여 자살을 한 게 어째서 내 탓이란 말인가. 그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평론가라는 직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됐고 나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나는 나를 둘러싼 그런 논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인기와 유명세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나에게 가치 없는 것이었다. 적나라한 평을 쓰는 것은 이런 나를 지원해주는 잡지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것도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사정 봐줘가며 못 만든 걸 잘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내 철학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게 잘 만들지 그랬어.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한 지 6년이 좀 지났을 때 나는 평범한 음식 중에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뭔가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게 필요했다. 탄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파괴와 죽음을 동경하게 된다고 했던가. 그런 거랑은 관련이 있는 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추구하는 맛을 찾아 세간에서 잔혹 요리라 불리는 것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하지만 난 그것들을 신선함을 극도로 추구한 요리라고 부른다. 요리의 맛은 재료에서 오는 것이고 재료의 품질은 신선함에서 오는 것이었다. 신선함을 최고로 끌어올리면 맛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였다. 어째서 지금까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지? 평범한 요리에 얽매여 6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그걸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선한 요리를 먹고 싶어하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자연에는 먹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치우는 동물이나 곤충이 천지에 널려 있었다. 육식동물이 사냥감을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에 경동맥이나 급소를 끊어 죽게 한 뒤 먹는다는 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어낸 허무맹랑한 개소리였다. 다들 아는 것이다. 신선한 것일수록 맛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접한 요리는 살아있는 거위의 발에 양념을 발라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걸어다니게 해서 발에 양념이 저절로 잘 배이도록 한 뒤 바싹 익은 거위의 다리를 가위로 잘라내 먹는 요리였다. 날개가 묶여 날지도 못하는 거위는 비명을 지르며 사방이 유리판막으로 막혀있는 철판 위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다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유리판막 너머로 풍겨져왔다. 다리가 잘린 거위의 몸뚱아리는 다른 요리에 쓰이기 위해 인간의 손에 목덜미가 잡힌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 후식으로 나온 거위탕이 그 몸뚱아리였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먹은 요리는 개구리를 급소를 피해 빠르게 회를 뜬 것이었다. 아직 죽지 않은 개구리의 상반신은 인간에게 먹히는 자신의 살점을 바라보며 입을 뻐끔뻐끔거리고 손발을 휘저었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살아있는 개구리의 상반신을 접시에 같이 곁들이는 건 신선함의 상징이었다. 다 먹고 나면 천천히 죽어가던 개구리의 상반신은 쓰레기통 안에 던져졌다. 세 번째로 먹은 건 꽤 유명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원숭이 골요리였다. 최고의 신선함을 만끽하기 위해 원숭이의 엉덩이에는 뜨겁게 달궈진 돌을 묶어놓고 그 고통에 원숭이가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었다. 원숭이가 죽는다면 비명이 그칠 것이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니 식사를 멈춰야 한다. 원숭이가 최대한 오래 살아있기를 바라며 숟가락으로 원숭이의 뇌를 푹푹 떠서 먹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내 원숭이는 3분의 1을 비울 때까지 살아있었다. 안타깝게도 옆 사람은 2숟갈 먹자마자 원숭이가 죽어버렸다. 걱정 마시라. 뇌는 통증을 느낄 수 없기에 숟가락으로 뇌를 퍼먹는 걸로 원숭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당나귀살을 산채로 발라내는 요리를 맛봤다. 물론 이 요리들은 신선함이 다른 음식들과 격이 다른 만큼 맛이 비교적 좋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좋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기준선엔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다. 전율이 정도로 맛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 여전히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음식들에 대한 평가지 잡지에 싣게 되자 나와 내가 일하는 잡지사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어났다. 극단적 동물보호단체에서 사제폭탄 테러까지 저지를 정도였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잡지의 판매율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본래 보던 고전층 외의 사람들까지 잡지를 사서 내가 쓴 잔혹 요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평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또한 해당 음식들을 응호하는 극렬 전통주의자들은 나에게 열렬한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괴로웠다. 죄책감이나 양심 때문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었다. 극한의 미식을 추구하며 맛있다고 소문난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 점점 맛에 대한 감흥이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무뎌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내가 바랬던 맛을 경험했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역치가 높아진 건 아닐까? 오늘 먹은 당나귀 요리가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그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덜컥 났다.
빨리 최고의 맛을 찾지 않으면 어줍잖은 것들만 입에 대다가 역치만 계속 높아져 영영 만족스러운 식사 한번 해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역치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미 역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평범한 음식은 입에 대는 것조차 힘들다. 결국 나는 미식의 딜레마라고 할 만한 것에 갇히고 말았다. 맛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 탓에 맛있다는 걸 평생 느끼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혹자는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맛있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건 꽤나 끔찍한 일이었다. 저열한 것에도 맛있다고 자주 탄성을 내지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고통인 것이다. 모든 음식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거나 맛없게 느껴진다는 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아닌 살기 위해 뱃속에 우겨 넣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걸 의미했다. 그런 나에게 벨제부브의 영혼을 구현한 음식이라 불리는 요리를 먹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온 건 당나귀 고기 요리사가 내 평을 보고 자살하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실 그 요리는 불법입니다. 자신을 나의 열렬한 팬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이 전화 너머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해먹는 건 아니죠. 소수의 인원들이 비밀리에 회원제로 그룹을 꾸려 정기적으로 만나 그 요리를 해먹습니다. 때문에 잡지 평론에는 쓰지 못하시겠지만 분명 맛보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쪽이 그 그룹의 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묻자 남성은 흐흐거리는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처음엔 저도 손님이었지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난 호기심이 일면서도 뭔가 꺼림칙했다. 스스로를 비밀그룹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치에 안 맞게 보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게 불법 요리라도 먹으려 하는 걸 적발해서 음해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함정이라면 순순히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대중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불법 행위로 재판을 치르거나 잡지사에서 잘리는 건 곤란했다. 감옥의 밥이 맛없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것이었으니까.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리가 있고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하고 이상하게 들리시는 건 압니다. 숱한 음모론에 나오는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고작 음식 하나 때문에 그런 기행을 벌이다니.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믿어달라고 간청하진 않겠습니다만 아시잖아요. 고작 음식 하나가 아니라는 거. 오랫동안 잡지 구독하면서 지켜봐왔습니다. 저희는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걸 납득할 만한 사람을 찾아 제안할 뿐입니다. 그 음식은 한 번 먹으면 절대 탈퇴할 수가 없을 만큼 기가 막힌 맛이거든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궁금하긴 했다. 만일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떤 요리길래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하고 또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정기적으로 모여 먹으려고 한단 말인가? 만일 베일에 가려진 저 음식이 내가 찾던 그 맛이라면? 번뜩 스쳐 지나가는 그 가능성이 내가 그 전화를 장난전화로 지부해 끊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극치의 맛을 느끼시려면 모험을 감수하셔야죠. 이미 선은 여러 번 넘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로서는 제 말이 진짜라는 걸 더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성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른 말을 덧붙였다. 이건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평생을 맛을 추구하러 다니던 나에게 온 행운의 기회인 걸까?
아니면 나를 몰락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덫일까? 왜 굳이 추가 회원 모집을 하는 거죠? 나는 상대가 의심 많은 내 태도에 질려 전화를 끊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남성은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는 어휘를 신중히 고르는 듯한 어투로 천천히 대답했다. 회원 중 2명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몰래 활동하다 보니 인원수가 많아서는 안 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는 건 자고로 여럿이서 먹어야 더 맛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인원수를 유지하고 있죠. 황당한 이유였지만 나는 딱히 뭐라 하진 않았다. 돌발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즉석으로 대답하는 걸 봐서 급조한 거짓말로 보이진 않았다. 난 고민에 빠졌다. 원숭이 내에 숟가락을 꽂아 넣을 때도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다. 내 안위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일까? 함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히 따라갔다가 불법 행위의 발목만 잡혀 질질 끌려다니고 그 음식마저도 내가 찾던 그 맛이 아니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발신자 불명의 상대가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기 전에 얼른 판단을 해야 했다. 그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구더기가 꿈틀대는 발효식을 먹었던 것이 떠오르며 엉뚱하게도 그런 말이 떠올랐다. 이 상황에서 저 문구를 선조의 지혜라고 불러야 맞는 것일까? 저 문구에서 용기를 얻는 게 맞는 걸까? 먹겠습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추 나눠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성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서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검색해봤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음식은 많았다. 인류는 그 오랜 기하의 역사 속에서도 기괴하고 잔혹한 요리법을 열심히도 발명하고 전승해 왔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 남성이 말한 게 뭔지 하나로 특정할 수 없었고 이렇다 할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벨제부비라고 했던가? 남성이 처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음식에 관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가지고 낚시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이면 뇌가 자꾸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나 자신을 겁박하고 두려움에 질리게 만든다. 어린애 장난 같은 것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날의 통화가 녹음되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갑자기 올라오는 건 아닐까. 법으로 금지된 요리를 먹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하겠다면 경찰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나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다. 그리고 3년 같았던 3일째 저녁, 잡지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미래의 날짜가 찍힌 신문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날짜를 알려주는 방식인 건가? 조잡하다면 조잡한 방식이었지만 다른 집 우편함에 주르르 꽂혀 있는 신문들을 보니 티가 안 나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도 다른 집의 우체통에 어떤 신문이 꽂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 비정상적인 신문을 보자 나는 기이한 안도를 느꼈다. 물론 이 또한 공들인 질 낮은 장난의 일부가 아니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유치한 노름에 시간을 쓸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신문을 가지고 가서 펼쳐봤다. 하지만 내 머리가 나빠서 숨겨진 암호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신문 안의 장소에 관한 눈에 띄는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날짜와 장소를 나눠서 전달해주겠다는 말이 시간적으로도 나눠서 보내주겠다는 말이라면 또다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신문에서 날짜 부분만 오려내 잘게 찢어서 변기통에 내려버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는 소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장소는 그로부터 또다시 3일 후
우편물의 형태로 왔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긴 했지만 전혀 엉뚱한 주소지가 적혀 있었다. 치바현 이치카와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보일세라 그 편지를 품 안에 숨기고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편지에서 꽤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편지를 뜯어보니 검은색 휴대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휴대폰 앞엔 오후 1시에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대포폰인가? 이쯤 되니 정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덜컥 겁이 나서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기에 함부로 발을 뺄 엄두도 나지 않았다. 위협적이고 긴장되는 상황에 처하면 뇌는 무책임할 정도로 경솔하게 판단을 내려 얼른 마음이 편해지려고 한다. 결국 내 마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왕 시작하는 거 가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난 편지 봉투에 쓰인 주소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둔 다음 신문 날짜와 마찬가지로 잘게 찢어 변기물에 내렸다. 막힐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달리 변기는 종이 조각들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이걸로 날짜와 장소는 알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본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어차피 온갖 음식을 먹으러 외국에 밥 먹듯이 나가는 게 내 일이었으므로 나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을 아무도 수상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 날짜는 조금 촉박했지만 다행히 비성수기라 예약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만 알리바이를 위해 잡지에 투고할 만한 일본 음식 하나 정도는 찾을 필요가 있었다. 좋아, 일본 최고의 미식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 하지만 내가 일본에 가서 그것을 먹는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이 소개해준 요리를 먹고 난 뒤엔 다른 음식은 입에 댈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약속 당일 지시된 장소에 도착한 난 1시가 되길 기다리며 낯선 이국의 동네 주변을 어슬렁댔다. 그러다가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대나무 숲을 발견했다. 가로 세로 15m에서 20m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신사가 입구에 붙어있는 묘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주변 주택가에서 홀로 동떨어져 마치 과거의 다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대포폰이 울렸다. 난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어디십니까? 그때 그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변에 뭐가 보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나무 숲이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은 버려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남성은 전화를 끊었다. 난 어리둥절했지만 그 말대로 주변 쓰레기통을 찾아 주변 눈치를 한번 쓱 살피고 핸드폰을 버렸다. 점점 더 터무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 나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수염을 가지런히 잘 정리한 기품 있어 보이는 남성이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당신이... 네, 맞습니다. 빨리 찾아오셨네요. 여기 대나무 숲은 유명하니까요. 야와타노 야부시라즈라고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 못 나온다는 얘기로 잘 알려져 있는 심령 스팟입니다. 길을 잃는다고요? 이렇게 작은데? 의뢰 괴담이 그런 법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도착해 있을 겁니다. 식당까지 안내해드리죠. 식당. 그렇게 말하니 굉장히 평범하고 하찮게 느껴졌다. 갑자기 대포폰을 썼던 것도 불법인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것도 전부 유치한 상상에 불과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남성은 상당히 예의 바른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고 느린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비밀 그룹이라길래 어둡고 뒤가 구린 인상의 사람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밝고 지나치게 평범해 보였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제가 그쪽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 말에
남성이 뒤를 돌아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쥐라고 불러주십시오. 쥐. 보아하니 정체를 밝히진 않을 심산인 것 같았다. 하기야 좋은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원을 떠들어댈 이유는 없긴 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난 애초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잘 알려진 사람이라 저쪽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난 저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따라서 저쪽이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사람들과 차가 다니는 도로와 주택가에서 벗어나 앞으로 영영 켜지지 않을 것 같은 낡은 가로등을 지나서 금방이라도 담벼락을 으스러뜨릴 것 같은 담쟁이 넝쿨로 가득한 잿빛 골목에 접어들자 불길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일본 요리인가 보죠? 침묵을 깨고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일본에서 먹기로 한 것뿐입니다. 다음에는 또 장소를 바꿀 겁니다. 그건 의외의 대답이었다.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먹는 장소까지 바꿔가며 모이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 얼마나 대단한 요리인 거야? 인적 하나 없는 골목을 계속 걷다 보니 문득 영화관에 걸리지 못하고 비디오방이나 IPTV로 직행하는 저예산 호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탈로서 은밀하게 모여 사람을 조리해 먹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인간의 입에 가장 맛있는 것은 인간이었다는 시덥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싸구려 영화처럼 말이다. 타이밍이 안 좋게 호스텔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돈 좀 있는 자들이 사람을 비싼 값에 사서 마음대로 고문하고 살을 째고 불로 지지고 갖고 노는 것이다. 그렇게 실컷 재미를 좀 보다가 영화와 달리 마지막엔 참치 해체쇼 마냥 부위별로 도축해 코스 요리로 즐기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먹는다고 하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범죄니까. 신문 일면에 실리고 뉴스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사람들로부터 사형시켜 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흉악하고 끔찍한 집단 연쇄살인이자 사체 훼손이니까. 잠깐만, 내가 재료는 아니겠지? 불길한 상상이라는 건 한 번 시작하면 끝도 모르고 줄기차게 나아가기 마련이었다. 특히 90년대 일본 공포 영화의 필름을 연상케 하는 낡은 길거리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염통도 맛있는 부위지. 금방이라도 쥐라는 남성이 사시미 칼을 꺼내들어 내 심장에 꽂으며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왜 그런 건 여기까지 와서야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다. 식은땀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럴 거면 무용고자를 고르는 게 낫지 나 같은 사람을 골라봤자 뒤처리가 힘들지 않은가. 좋은 재료 먹인 돼지가 맛도 좋습니다. 무의식에서 끄집어내진 그 문구는 내가 뽑힐 만한 이유를 멋대로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최고의 맛을 찾는다며 전 세계를 돌아다닌 내 살이 다른 인간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맛있을 거라는 이유로 잡아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실종 처리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끝내 발견되지 못하고 영원히 실종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유명세 같은 건 그다지 걸림돌이 안 될지도 모른다. 서프라이즈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는 미제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먹다 남은 내 사체는 그 불길한 대나무 숲에 버려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괴담 마냥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끝내 못 나와 굶어 죽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 괴담을 들먹이며 신나게 떠들어댈 것이다. 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어쩌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에서 깬 듯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쥐 뒤에 버려진 폐병원 같은 흉측한 콘크리트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게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쥐는 내 얼굴을 살피더니 물었다. 왜 그러시죠?
어디 불편하신가요? 필시 내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이리라. 지금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전속력으로 달리면 따돌릴 수 있을까? 도망가다가 갑자기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뛰쳐나와 내 양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이미 늦어버린 걸까? 내가 한참 눈동자를 굴리며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쥐는 뭔가 알아챘다는 듯 흡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이내 배를 부여잡고 껄껄 웃어대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얼굴 우리가 식인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속마음을 훤히 들킨 것 같아 나는 등골이 쭈뼛었다. 내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쥐가 말을 이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상상했는진 몰라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게다가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 그 안에 수은 등 중금속이 얼마나 많이 농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몸에 안 좋아요. 저희는 맛도 맛이지만 빨리 죽을 마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한 거 먹어야죠. 사람은 몸에 안 좋아요.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한 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고 쥐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가 작가님을 먹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항변해도 항변할수록 더 수상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어디까지나 작가님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용기 내신 거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사채업자들도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줄 때 그런 말을 짓거리겠지. 지금 여기까지는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의 의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좀만 더 용기를 내서 신체 포기각소에 손가락을 찍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빌어먹을. 이럴 땐 어떡하는 게 좋은 걸까? 왜 안 들어와? 요리 준비 다 됐어. 쥐 뒤에서 한 여성이 허름한 건물의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다. 잠깐만, 에이.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 쥐는 곤란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A라 불린 여성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나와 쥐를 번갈아 보았다. 지금 이분 우리가 자신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쥐가 설명하자 A는 쥐와 마찬가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익숙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듯, 아니 오히려 그런 오해는 언제 경험해도 재밌고 유쾌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정말 영화가 사람을 망쳐놓는 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에 공포든 경악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여성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농담이에요. 들어와서 음식 맛보세요. 아주 힘들게 구했거든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A는 쥐를 끌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사람은 없다고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해서 나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되려 궁금해졌다. 차라리 이런 귀한 음식을 먹여줄 테니 식사 참가비로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면 덜 수상했을 것이다. 이 초대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로 5명이서 먹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걸까?
나는 누구 한 명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낡은 골목에 홀로 남겨져 저 안으로 들어가 모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도망가서 한국으로 돌아가 이 일을 영영 수수께끼로 남겨놓을지 어리석고도 멍청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고 그깟 음식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쓸데없이 무모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풍겨오는 감미로운 향이 나를 붙잡았다.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내가 이런 표현을 음식에 사용할 줄은 몰랐지만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향이었다. 맛이 향을 따라온다는 법은 없었지만 그 향은 자신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미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쥐의 말이 맞았다. 나에게는 그깟 음식 하나가 아니었다. 그들의 안목은 정확했다. 결국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자 절규에 찬 비명을 지르는 관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은은하던 그 향은 내려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식충식물이 내뿜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늪지대의 벌레처럼 나는 어둠에 잠긴 칙칙한 계단을 그 향에만 의지해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창문 하나 없는 지하벽에 촘촘하게 꽂힌 촛불들과 그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석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촛불은 널찍한 지하 공간 전체를 환히 밝혀주진 못했지만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리고 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향의 정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한쪽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것은 연금술의 엘릭서라도 되는 것 마냥 은은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향이 활화산의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다. 그 향을 탐욕스럽게 맡으며 그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훅 덮쳐왔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비스듬하게 놓인 국자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순간 과일주입니다. 저희는 넥타르라고 부르곤 하죠. 난 엄마 몰래 천장 위에 과자를 꺼내려다 걸린 아이처럼 손을 다시 잽싸게 뒤로 빼서 뒤돌아 쥐를 바라보았다. 쥐는 내가 계단을 내려온 곳이 기쁜 듯 싱글벙글한 표정이었다. 과일주라고요? 이런 향의 과일주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만 물론 다른 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에 맞춰 개발된 특제 과일주라고 해두죠. 저 만드는 법을 묻거나 조금 가져가는 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내 물음에 대한 쥐의 대답과 표정은 단호했다. 이내 다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지하 공간 한가운데 있는 원형 테이블을 가리켰다. 자리로 안내해드리죠. 오늘 저걸 마시긴 하는 거죠? 난 그 황금빛 과일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급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마실 겁니다. 쥐가 어린아이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지하 공간 한가운데 있는 원형 테이블 주변에는 7개의 의자가 빙 둘러놓여 있었고 원형 테이블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음각으로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가만 보니 한 의자당 문양 둘레에 새겨진 글자 하나가 배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언어의 문자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는 없었다. 난 쥐가 앉으라는 7시 방향에 앉은 후 과일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던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 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보니 정장을 입고 가면을 쓴 시커먼 남성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벽에 등을 댄 채 서 있는 것이었다. 내가 방금 내려온 계단 양옆으로도 2사람이 양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다. 그걸 보자 조금 오싹해졌다.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기라도 하려는 걸까?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신입인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미동도 안 하는 게 숨은 쉬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낯선 문양이 새겨진 테이블, 일렁이는 촛불, 주변을 둘러싼 석상 같은 사람들. 음식을 먹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기보단 이교도가 괴상망측한 의식을 치르는 예배당 같은 인상이었다. 솔직히 말해 입맛을 돋우기에 적절한 분위기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입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 공간의 분위기와 식기의 색감, 질감, 촉감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맛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법이었다. 변태들의 취향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주는 분위기를 연출하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가득 메운 저 향기로운 과일주 냄새 때문에 아까처럼 불길하거나 긴장되지는 않았다. 냄새로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제사 때 향에 몽롱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만일 이게 덫이라고 한다면 나는 단단히 걸린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이 향을 뒤로하고 다시 나가고 싶진 않았으니까. 이런 향을 맡으며 죽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상한 결심이 설 정도였다. 일본에는 요모치에 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승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라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발이 묶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A가 오른쪽 자리, 그러니까 5시 방향에 앉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대뜸 섬뜩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그렇고, 왜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발이 묶일까요?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한번 멋대로 상상을 해보자면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 저승에 있으니 저승의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 이승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제 발로 저승에 왔다고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묻자 A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태평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어떤가요? 여기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꼭 하데스가 운영하는 지하의 식당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맛볼 음식이 이 으스스하기 짝이 없는 곳조차 결코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 정도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묘한 자부심이라고 할까, 사악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기도하듯이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낀 채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쥐는 11시 방향에 앉았고 뒤이어 어둠 속에서 3개의 그림자가 다가와 일렁이는 촛불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뚱뚱한 남성은 3시 방향, 나이든 중년 여성은 1시 방향, 그리고 호리호리한 여성은 9시 방향에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 쥐는 순서대로 A, B, U라고 소개해줬다. A가 중복되는데 성별이 달라서 상관없다는 건가? 하지만 12시 방향에 앉을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다. 뒤이어 벽 앞에 서 있던 남성 중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와 한 사람당 1개씩 냅킨치고는 꽤나 크고 넓적한 흰색 천을 나눠주었다. 천의 모퉁이에는 나치 하켄크로이츠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금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여러모로 신성모독적인 분위기의 식사 자리였다. 머리 위에 이 천을 덮어쓰고 먹으면 돼요. 내가 그 천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A가 설명해줬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천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불쑥 쥐가 경고했고 나는 그 단호함에 의문이 들어 A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째서죠? 안 그러면 음식의 향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이 천을 머리 위에 뒤집어 씀으로써 향이 날아가지 않고 코앞에 계속 맴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성당의 수녀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머리 위에 천을 뒤집어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했다. 나는 꺼림칙한 기분을 뒤로하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자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바로 내 앞 테이블의 일부만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 앞으로 흰색 접시와 넓적한 크리스탈 그릇이 나타났다. 크리스탈 그릇에 담기고 있는 이 액체는 분명히 방금 입구에서 보았던
그 과일주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걸 입에 가져다 대 마시고 싶은 충동에 손이 근질거렸지만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침착하게 기다렸다. 격식을 차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기다려본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요리가 나오는 거냐? 얼른 내다보란 말이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냄새도 깨끗한 기름에 뭔가를 튀기는 소리도 아니었다. 새소리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에서나 들을 법한 가녀리고 청아한 새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하고 겁에 질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풍겼다. 1시 방향에서부터 접시에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새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 이내 내 접시 위에도 그 새가 무심하게 툭 던져진 후 옆에 젓가락이 조심스럽게 놓였다. 그 새는 참새보다는 좀 더 크고 비둘기보다는 작았다. 깃털은 청록색 끝부분이 옅은 노란색으로 실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날개가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날개가 뽑혀 있었다. 뽑힌 자리의 뼈와 상처가 훤히 보였다. 날개를 잃은 이름 모를 그 새는 접시 위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초롭게 울면서 바둥거렸다. 자세히 보니 두 눈이 뽑혀 있었다. 그때 A가 성당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몰래 옆 사람에게 말 거는 것처럼 소근거리는 목소리로 불쑥 지시했다. 젓가락으로 이 새를 집어서 산채로 이 술에 집어넣어 익사시키세요. 뭐라고요? 나는 당황하여 하마터면 천을 머리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까지 이미 잔혹한 걸 많이 먹어왔으면서 여기서 왜 놀라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조리법들은 전부 그것에 숙달된 요리사가 해주는 것이었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요리되어 접시에 담긴 결과물을 먹는 입장이었지 내가 직접 살아있는 것을 잡아 그런 조리법을 시행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생물을 죽여본 경험이 없었다. 그건 입을 뻐끔거리는 개구리 상반신을 앞에 두고 개구리 회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A는 내 반응은 중요치 않다는 듯 젓가락으로 세게 집어 터뜨려 죽이지 말라는 경고만 남기고 자신의 새를 조리하기 시작했다. 젓가락 끝이 테이블에 2번 튕기는 소리. 이내 새의 겁에 질린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액체가 격하게 튀기는 소리. 나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젓가락으로 살아있는 새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젓가락 끝에서 새가 발버둥 치는 게 느껴졌지만 날개가 없는 탓에 움직임이 크지 않아 놓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재단에 산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황금색의 영롱한 액체 속에 새를 머리부터 집어넣었다. 새는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건 진정한 울음소리였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새의 다리가 과일주 표면을 거칠게 휘저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젓가락 끝에서 새의 숨이 꺼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건 실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거기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그건 그렇게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식재료의 생명력을 확인해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 심장도 펄떡펄떡 뛰고 살아 움직였던 것을 내 손으로 숨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이제 그 새는 새의 모양을 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다들 다 했으면 건져서 웨이터가 들고 있는 은쟁반에 올리세요. 나는 쥐의 쥐시대로 과일주에서 새를 건져 올려 은쟁반 위에 올렸다. 젓가락 끝에 축 늘어진 채 깃털에서 과일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은 실로 입맛을 돋우게 했다. 나는 이 요리가 왜 최고의 요리일 수 있는지 납득했다. 요리는 단순히 결과물을 먹는 행위인 것이 아니라 과정의 체험이기도 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에 대한 인상도 그리고 뒤이어 느끼게 될 맛도 달라지게 된다.
이 요리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강렬하고 원초적이며 흥분되는 체험을 선사해 주었다. 잊힌 약육강식을 새삼 체험하게 해주었다. 접시에 담겨 나온 새 구이는 겉모습만 보면 참새구이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고통에 일그러진 머리가 그대로 달려있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다. 이제 이걸 머리 부분을 잡은 후 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통째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입안에서 발라낸 잔뼈를 조심해서 접시 위에 뱉어내며 드시면 됩니다. 단, 절대로 다 삼켜서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천을 벗으면 안 됩니다. 나는 쥐의 설명을 따라 조그마한 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잡아 나머지 부분을 통째로 입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앞니로 목 부분을 잘라내 머리 부분을 접시 위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새를 익사시킨 진정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노릇하게 구워진 부드러운 살코기를 뚫고 이빨이 안쪽 깊숙한 곳까지 찢으면 폐에 고여있던 과일주가 터져나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건 죽은 새의 고기를 술에 담가 끓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풍미가 아니었다. 새가 익사하는 바람에 공기 대신 과일주가 폐에 들어간 덕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느껴진 맛은 푸아그라였다. 비록 거위의 간은 아니었지만 새의 비대해진 지방간이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았다. 그건 실로 맛의 축제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오로지 맛을 위해 키워진 새를 살아있던 형태 그대로 씹어서 그 내장의 위치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맛과 식감의 조합에 감격해 하마터면 잔뼈까지 통째로 삼킬 뻔했다.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접시 위에 잘 뱉어냈지만 멍청하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한시 방향에서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서 발을 동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놀라거나 당황해서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멍청하게 뼈를 뱉어내지 못하고 삼켜 목에 걸린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완벽한 맛을 음미하는 시간을 망칠 순 없었다. 이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설령 신이 오더라도 말이다. 나는 그 맛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천천히 씹으며 목구멍으로 폐에서 터져나온 과일주와 살코기를 조금씩 넘겼다. 그럴 때마다 성적 쾌감에 필적하는 만족감이 몸을 훑었다. 처음엔 민망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썼지만 가만 들어보니 이미 식탁을 둘러싼 인원들은 단체로 성관계라도 하듯 거친 숨을 가쁘게 몰아내쉬고 있었다. 결국 나도 그들 사이에 껴서 함께 신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에게 남은 건 새의 머리와 뼈만 남고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 깃털이 떠있는 과일주, 바닥에서 두 손으로 살찐 목을 부여잡고 시퍼렇게 질린 채 죽어있는 중년 여성의 사체였다. 그녀의 입가에 고기 조각이 섞여있는 갈색 거품이 흘러나와 있었다. 그러게 뼈를 조심하라니까. 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어차피 불법 요리를 먹으러 모인 것이기에 이 음식을 먹다가 죽어가더라도 병원에 데려갈 순 없었다. 라는 게 쥐의 이상한 변명이었다. 대나무 숲에 버리지 뭐. 남성 A가 어깨를 으쓱하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말하는 것 같은 말투로 제안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 상종해선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 현실감이 들지 않았을 뿐더러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음식에 대한 생각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 오신 손님께 이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엘씨? 쥐가 빙그레 웃는 얼굴로 여성의 사체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사실은 의문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음식을 또다시 맛보기 위해서는, 이곳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들이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승의 음식을 먹고 저승의 발이 묶인 이야기.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한 남성이 한 여성과 3년 정도 사귀다 유학길에 오르면서 그 여성과 떨어지게 되었다. 여성은 2년간의 유학이 끝나면 돌아와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 남성의 말만 믿고 고향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가 유학길을 떠나고 나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남성으로부터 오던 편지가 끊긴 것도 그쯤이었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무려 3개월을 더 기다려보았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와 끊겨버린 편지에 불안하고 초조해진 여성은 결국 자신의 발로 남성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그 남성이 자신을 버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려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인 것은 남성의 유학은 애초에 거짓말이었으며 결혼한 여성은 그녀와 사귀기 전부터 약혼 관계를 맺었던 약혼녀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떻게 복수했는지 아시오? 두 눈동자가 회색으로 탁하게 물든 노인이 나무를 대충 깎아 만든 지팡이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남자의 아내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새끼 양구이를 먹였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노인은 그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듯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만삭이 된 어미양을 뱃속의 새끼와 함께 통째로 구워낸 요리라오. 어미와 함께 바싹 익혀진 태어나 보지도 못한 새끼양을 자궁에서 꺼내 먹는 요리인데, 그 살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 요리를 임산부가 먹으면 배가 찢긴 채 피를 흘리는 양이 나타나 배에서 태아를 억지로 꺼내 산채로 씹어먹는 꿈을 꾸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유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복수가 정말로 먹혔다는 것입니까? 결말은 아무도 모르오.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니. 그리고 오늘 대접해드릴 요리가 바로 그 요리라오. 요리를 대접하기 전에 그런 귀괴한 괴담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속으로 취미 한번 고약한 노인네라고 투덜거렸다. 분명 사람 골려주는 걸 몇 안 남은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인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요리를 먹는 걸 포기했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다. 난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거나 소 고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속소리라고 생각했다. 3년 전쯤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된 건 두 번째 만찬 시간을 가졌을 때였다. 나는 그때 비로소 머리에 뒤집어 쓴 그 흰 천이 단순히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이후였다. 이름 모를 중년 여성을 새벽에 그 불길하기 짝이 없는 대나무 숲에 버리고 다음 만찬에 참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 1년은 나에게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고 괴로웠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땀 범벅이 된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언제쯤이 될까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티가 나기 마련이고 티가 나면 들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요리 이름도 알 수 없겠군요. 내가 체념 반 기대 반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체를 유기했다는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나를 조마조마하게 한 건
그 사체 때문에 이 모임이 들켜 다시는 그 요리를 못 먹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조리법도 알 수 없는 그건 이 모임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희소성은 언제나 사람을 올가매기 마련이었다. 정말로 그냥 저렇게 버려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저기는 법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공포체험하겠다고 몰래 들어오는 멍청이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저 안을 들여다보진 않을 겁니다. 발견되더라도 이미 모든 게 다 썩어서 파리와 구덕에게 파먹힌 이유겠지요. 어차피 네가 처리한 거니 너만 잡히겠지. 쥐의 태연자약한 태도는 내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무의미하게 이틀을 더 보낸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른 식당 근처엔 가보지도 않았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찾던 맛을 찾았다. 그건 분명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지나버리자 나에게 남은 것은 권태와 둔감의 지옥이었다. 그 맛을 알아버리고 난 뒤엔 어떤 것을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아니, 끔찍하게 맛이 없었다. 예전엔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나쁘다고 판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내 혀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 요리에 비하면 바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안에서 좀 더 낫고 아니고를 따지는 건 무의미했다. 모든 음식이 역하게 느껴지는 지금은 오로지 다음 만찬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입에 집어넣는 살기 위해 먹는 행위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식사는 삶을 연장하기 위한 의무적이고 괴로운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도대체 언제야?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속으로 물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볼이 터질 것 같이 입에 우겨넣어 대충 씹은 후에 꿀떡 삼킨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아, 그 과일주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다시 입에 음식을 쑤셔 넣는다. 그 요리를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보기 위해 최상급이라 불리는 브랜디에 겨우 공수한 살아있는 메추리를 익사시킨 후에 먹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그 요리에 조적 지혈조차 되지 못했다. 나는 결국 메추리 고기를 전부 쓰레기통에 뱉어버렸다. 이 메추리는 실로 의미 없이 죽은 것이다. 예전과 같이 최상의 맛을 찾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음식 평론을 쓸 수 없게 되긴 했지만 해외로 나갈 명분과 돈 때문에라도 나는 억지로 지금까지 내가 썼던 글들을 참고해서 그럴듯하게 계속 음식 평론을 썼다. 글 쓰는 것이 이렇게까지 고된 노동으로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인내의 열매는 달지어다. 나는 지하에서 맡은 황금빛 괄주의 향을 떠올리며 견뎠다. 다행히 아무도 달라진 내 태도를 그래서 눈치채진 못했다. 만일 내가 티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곧바로 나를 만찬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니 다시 우편함의 미래의 날짜가 찍힌 신문을 발견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기쁨의 비명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걸 겨우 막았다. 드디어 다시! 나는 오로지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음식을 먹기 위해 태어난 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에 미쳐 있었던 피타고라스처럼 나는 음식에 미쳐 있었다.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음식을 한 번이라도 입에 댄다면 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음식이 시시해지는 맛. 그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만남의 장소는 다른 국가로 옮겨졌지만 지하 공간 자체는 어딜 가나 똑같이 꾸민 듯 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에 도착한 순간 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시감에 아찔해졌다. 중앙에 놓인 원형 테이블엔 저번에 죽은 여성을 대신해 두꺼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빼빼 마른 중년 여성이 1시 방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석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건가? 나는 기대와 흥분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저번과 같은 7시 방향에 앉았다. 이곳 테이블에도 그때와 똑같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난 그 문양이 이 그룹의 심볼 같은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곳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유치한 짓거리를 하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음식만 준다면 뭘 해도 봐줄 수 있었다. 6명이 다 모이자 그때와 같이 흰 천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중년 여성은 3시 방향의 뚱뚱한 남성이 데려온 듯 옆자리에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천을 머리에 뒤집었었다. 오늘도 12시 방향 자리는 비어있네? 어째서 저곳엔 의자를 하나 갖다 두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 건지 A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식탁에서 떠드는 건 교양 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품위 있고 숭고하게 즐겨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12시 방향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한창 새를 정성스럽게 익사시키고 있을 때는 작업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만 새가 구워지는 동안 한숨 돌려 가만히 대기하게 되자 12시 방향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물론 그건 12시 방향에 가까이에 앉아있는 11시 방향의 쥐나 1시 방향의 새로운 중년 여성의 움직임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들려오는 저 그르렁거리는 얕은 숨소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코골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기다리면서 저런 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인가? 어쩌면 촛불과 테이블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벼운 환각 같은 걸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흉가나 폐병원에 갔을 때 이상한 걸 듣거나 목격하는 이유도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12시 방향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만 하면 이 이상 야릇한 감각은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머리에 뒤집어 쓴 천 때문에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지 보는 건 불가능했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천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쥐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을 그때 잘 구워진 새 요리가 접시에 담겼다. 바싹 익혀진 고기 냄새에 섞여 나오는 달큰한 과일 향을 맡자 난 꼴사납게 침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아랫도리가 빳빳해져 왔다. 다행히 머리에 뒤집어 쓴 천과 바지 덕분에 그런 내 추태를 본 사람은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본의 아니게 연습했던 대로 새의 머리를 붙잡고 나머지 부분을 앙하고 한 입에 넣어 씹었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쾌감이 밀려왔다. 보통 기대가 너무 크면 맛이 반감되기 마련이지만 이 음식은 그렇지 않았다. 흐릿해져가는 기억 속에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재현하고 그렸던 맛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12시 방향으로부터 자꾸만 시선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비롯해 여기 모인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선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다소 황당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말 말고는 이 감각을 표현할 방도가 없었다. 이 천을 머리 위에 뒤집어 씀으로써 향이 날아가지 않고 코앞에 계속 맴돌게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향을 가둬서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맛을 즐기기 위함이라면 조금은 천을 들쳐서 바깥을 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무엇보다 난 그토록 기다렸던 이 식사 자리를 한낱 착각일지도 모르는 저 인기척과 시선 때문에 망쳐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라리 저 자리가 빈자리라는 것만 재빨리 확인하고 마음 놓고 편하게 남은 음식의 맛을 즐기고 싶었다. 나는 엄지로 천을 살짝 들추었다. 하지만 천이 워낙 넙죽한 탓에 그 정도 들어올리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 눈치를 살피며 천의 앞부분을 좀 더 올려 12시 방향의 자리를 보려고 하는 순간 바람이 불 리가 없는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독수리 발톱이 토끼를 낚아채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머리를 덮고 있던 천이 뒤로 휭 하고 날아갔다. 내가 당황할 틈도 없이 벽 앞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나는 추하게도 입안에 먹다만 고기를 잔뜩 머금은 채 우물우물 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촛불 아래 드러난 정장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의 대열이 흐트러져 있었다. 이내 그들은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갔다. 잠깐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실수예요, 실수. 벗겨진 거라고요. 잠깐만요. 난 입안에 남아있는 씹다만 음식물을 뱉어내며 불분명한 발음으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내 말에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쥐도 A도 음식을 먹던 나머지 인원들까지 전부 여전히 머리에 천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중년 여인이 목에 뼈가 걸려 죽어가는 동안에 무시하고 음식의 맛을 만끽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내가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은 뒷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계단 위로 끌려가기 전에 내 눈에는 12시 방향 자리가 들어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거칠게 나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빚쟁이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었다. 아니, 아무리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도 그렇지 고작 천이 벗겨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표정한 검은 가면에선 어떤 감정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내 가슴팍을 발로 차서 바짓가랑이를 잡은 내 두 손을 뿌리쳤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캑캑거리며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바닥에 뱉어냈다. 내가 혼이 쏙 빠져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사이 육중한 문이 낮은 비명을 지르며 닫혔다. 나는 곧장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금세 안에서 잠근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처럼 퍼져나가는 허망함을 느끼며 나는 문을 있는 힘껏 두드리며 소리쳤다.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천을 벗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런 거냐고! 하지만 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다. 자리에 앉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먹기만 했던 사람들처럼 문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 이내 나의 당황스럽고 절박한 마음은 분노로 뒤바뀌었다.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그래, 비밀 조직을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개 같은 규칙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켰다고 이렇게 쫓아내? 니들이 뭐라도 된 줄 알지? 니놈들 싹 다 고발할 테니까 각오해. 뭐? 벨제부의 영혼을 구현시킨 요리? 족가고 있네. 그래, 컨셉질 잘하고 살아라.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 또라이 집단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악담을 퍼붓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건 인정한다.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유기까지 하는 그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내 배에 칼을 꽂아 펄펄 끓는 과일주의 산채로 집어넣은 뒤 이 근처의 오래된 우물에 버릴 가능성이 다분했다. 하지만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음식의 맛에 한껏 취해 있었던 터라 흥분해 있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요리를 못 먹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내 협박이 두려워서라도 나를 다시 받아주길 바랬다. 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하게 요동쳤다. 마치 내부에서 거대하고 육중한 짐승이 으르렁대며 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와 부딪힌 것처럼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문이 들썩거리며 나를 밀어냈다. 나는 너무 놀라 거의 뒤로 날아오르다시피 벌쩍 뛰었다.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건 12시 방향 자리에서 나던 숨소리와 흡사했다. 그 안에 짐승이 굶주린 육식동물 마냥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어쩌면 문 자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건 지금 약간 판단력이 흐려진 나로서도 알 수 있었다. 맛있어 보였는데 아쉽게 되었군. 날카로운 새를 칠판에 긁는 것 같이 소름 끼치고 불쾌한 목소리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로 말한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의미한 소음을 내 귀가 착각해서 멋대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었다. 아무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새하얗게 질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골목을 빠져나와 관광객들로 붐비는 번화가에 도착하자 방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한낮의 악몽 같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현지 경찰에 대한 나의 신고는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요약해 놓으면 황당무계한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이 사건을 타국의 경찰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한껏 낭비하고 난 뒤에 그 폐건물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을 때 그 내부 치안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가 된 이후였다. 그곳을 가득 채웠던 과일주의 향도, 테이블도, 촛불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는 듯이 말끔하게 증발해버렸다. 결국 난 마약을 한 게 아닌지 의심받아 성가신 수색을 당해야 했다.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기서라면 경찰이 마약을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대응이었다. 하지만 나한테서 나올 만한 게 눈꼽만큼도 없었으니 미심쩍은 경찰들의 표정을 뒤로 한 채 난 이틀 더 머무를 계획을 포기하고 당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구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들의 대처 방식은 이상했다. 무모하고 비합리적이고 위험했다. 불법을 저지르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소수 인원으로 몰래 작업하면서 규율 하나 어겼다고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을 다짜고짜 산채로 쫓아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 보였다. 차라리 죽여서 은폐하는 게 훨씬 덜 위험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처음에 시신유기를 도맡았기에 곰범으로서 걸고 넘어질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쥐고 흔드느니 없애버리는 게 이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모임을 상대로 더 까불 생각이 없었다. 조용히 입 닫고 살라고 내보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괜히 미친놈 취급만 받았다. 애초에 너무 현실성과 떨어지는 이야기였다. 음식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겨우 2번 참가했을 뿐이었다. 나의 증언은 술 취한 얼간이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주워듣고 주절거릴 만한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게 뻔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남은 평생을 이제 아무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야 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가짜로 평론을 써야 했다. 그 만찬 이후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흠뻑 젖은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하루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창가 너머로 멀어져가는 육지를 내려다보았다.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상공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제서야 이마에 식은 땀을 한 손으로 훔치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등받이에 한껏 기대어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 거울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에 거울 하나가 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가슴은 도넛처럼 뻥 뚫려 있었고 위아래로 고르지 않은 치열의 흉측한 이빨이 틀니처럼 조잡하고 어색한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가슴을 만져보았지만 거울 밖의 실제 가슴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이내 가슴에 달린 입이 말하였다. 넌 들켰어. 현실이라면 까무러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꿈속이었다. 꿈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둔화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도 쉽게 납득하는 법이다.
뭐라고? 들켰다고. 부정할 여지 없이 넌 대놓고 걸렸어. 무슨 소리야? 넌 뭐야? 하지만 가슴에 달린 입은 대답하지 않고 짐승같이 우명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나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내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내 가슴은 멀쩡했다. 미소 짓는 입 같은 건 달려있지 않았다. 누구한테 들켰다는 건데? 신. 입이 망설임 없이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부동한 당연한 세상의 전제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뒤이어 입은 나를 조롱하듯이 과장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억양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러게 얼굴을 잘 가리지 그랬어. 그런 짓을 하면서 신에게 들키면 안 되지.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그래? 뭔 짓을 했냐고? 내가 억울하다는 듯이 양팔을 앞으로 내밀며 묻자 입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만 들어보니 그건 영락없는 내 목소리였다. 녹음기에 녹음된 것 같이 낯선 내 목소리. 죄악의 만찬에 참석해 가장 낮은 곳의 최초 군주를 불러내려고 했잖아. 결코 기울 일 없는 동쪽 66개 군단의 대공작 지휘자. 그 대가로 지고의 맛을 얻은 것이고 얼굴을 드러낸 채 그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게 뭔 개소리야. 잠깐, 그 천이 날아갔다는 이유로 나만 걸렸다는 거야?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이 해놓고? 경솔함은 죄가 드러나는 문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불합리하고 이상한 처우였다. 100번 양보의 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해도 똑같이 죄를 저질러 놓고 들킨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건 너무 인간적이지. 어쩌겠어. 신이 자기들 모습을 본따 만든 게 인간인 것을. 무슨 신이 그깟 천조가리 하나를 못 들어봐? 내가 울컥 솟아오르는 화에 토해내듯이 그렇게 외치자 그 입은 즐거운 듯이 실룩거리면서 잘도 그런 불경한 말씀을 이라고 대꾸했다. 그 천은 신이랑 내기를 하고 있는 존재의 패이기 때문이지. 일종의 공평한 게임 룰 같은 거야. 자기가 게임판 만들었다고 남의 패를 막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누군데? 적대자. 따로 이름은 없어. 아무렴 그러시겠지. 애초에 그게 누군지 이름이 뭔지 진짜로 관심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허탈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마치 뒤늦은 고해성사라도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몰랐어. 그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다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이야. 어떤 것에서도 맛있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고. 그거 한번 느껴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 혀를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남들처럼 평범한 혀를 줬어야지. 따지고 싶으면 위에 가서 따져. 난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러 온 것뿐이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달린 입은 녹아내리듯이 오그라들어 사라져버렸다. 그 위에 섹스툼이라는 글자가 흉터로 새겨졌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댔다. 손가락이 쑥 하고 들어갔다. 가슴이 도넛처럼 뚫려 있었다. 어릴 적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처럼 나는 움찔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의자에서 용수철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자 옆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깜짝 놀라 나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다. 꿈이었구나. 나는 그런 그의 시선을 무시하며 꿈이었구나라는 진부한 말과 함께 다시 좌석에 기대앉았다. 그런데 속이 좋지 않았다. 비행기 멀미라도 하는 건지 갑자기 속이 뒤집히면서 금방이라도 위에서 뭔가가 식도를 역류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화장실을 향해 다급히 달려갔다.
다행히 화장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아 빠르게 걸어 잠근 후 변기로 달려가 먹은 것을 토해냈다. 위에가 뒤섞여 반쯤 녹은 그것은 갈색의 침전물이 되어 변기물 위를 둥둥 떠다녔지만 그건 분명히 내가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었다. 이 새는 그렇게 죽어 음식이 되어서는 내 몸에 양분도 되지 못하고 변기에 쓸려 나갈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감상보다 아깝다는 생각과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우선이었다. 머나먼 꿈처럼 느껴질 쯤이면 계속해서 뭔가가 끼어들어 그게 현실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멀리서 보니 갈색의 토사물이 영락없는 대변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 안에서 큼지막한 파리 한 마리가 기어나와 젖은 날개를 털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변기 옆에 달린 버튼을 잽싸게 눌렀지만 파리는 용케 날아올라 도망가 버렸다. 변기는 토사물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한 번에 집어삼켰다. 나는 불결하다는 생각에 세면대로 얼른 달려가 물로 입을 헹궜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아까 토할 땐 정신이 없어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속이 진정되고 정신이 맑아지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다. 물을 입에 넣고 헹구는데 물의 맛도 감각도 안 느껴졌다. 정확히 말하면 혀에 물이 닿는 감각이 없었다. 대신에 혀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둔탁한 것이 물과 찰싹찰싹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졌다. 혀가 딱딱하게 굳어 나무 뿌리가 되어버린 이미지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난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러 온 것뿐이니까.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져 갔던 꿈의 파편이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나 현실로 다가왔다. 이게 그 빌어먹을 신이라는 작자가 내린 벌인 걸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혀가 나무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결국엔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혀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것?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이 부재하지 않음을 이 불신자에게 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걸까? 난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세면대에 뱉어내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식은 땀으로 머리카락은 물론 얼굴도 축축하게 젖은 몰골. 난 시선을 입에 고정시킨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안에 흉측하게 가지가 자라난 딱딱한 혀가 있을 거라 상상하며. 하지만 현실로 일어난 일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다. 나는 내 입안에 자리 잡은 것을 보고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승무원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묻고 있었다. 하지만 난 비명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비명을 세게 지를수록 입이 더 크게 벌어져 그것이 더 자세하게 보였다. 혀가 딱딱하게 굳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혀는 그 자리에 없었다. 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새카만 검은 눈동자를 빛내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누런 껍질을 가진 갑각류가 있었다. 본 적 있는 생물이었다. 3년 전쯤에 바다 낚시터 근처에 있는 생선구이집에서 옆 테이블의 사람이 생선 입속에서 발견하고 가게 주인에게 벌레가 나왔다며 화를 냈었다. 그걸 보고 혹시나 싶어 생선구이의 입을 젓가락으로 뒤적였던 기억이 있다. 키모토와 엑시구아.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알아낸 이름이었다. 생선의 혀를 갉아먹은 후 입안에 자리 잡아 생선이 먹는 음식의 양분을 훔쳐먹는다는 기생갑각류. 하지만 어류에 기생해야 하는 그것이 지금 내 입안에 떡하니 있는 것이었다. 혀가 사라졌다는 경악은 뒤로 하고 일단은 다리 여러 개 달린 그 징그러운 생물이 입안에 있다는 것이 혐오스럽고 소름 끼쳤다. 그래서 나는 다짜고짜 그걸 손으로 꺼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순순히 나오려고 하진 않았다. 혀의 뿌리 부분을 단단히 붙잡고는 나와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물론 내 손의 힘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힘이었지만 마치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나는 차마 그걸 떼내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결국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산채로 그것을 입안에서 씹기 시작했다. 겉껍질이
이빨에 갈리고 부서져 속살이 터지고 내장이 줄줄 흐르고 끈적하고 역겨운 체액이 입천장과 양쪽 볼 안쪽을 적셨다. 혀가 없어진 탓에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시 변기에 머리를 박고 발작하듯이 토를 했다. 그 벌레 같은 게 내 혀를 먹어치웠으니 난 내 혀를 스스로 씹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가. 난 변기에 쏟아낸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물을 내렸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의 위액을 입가에 줄줄 흘린 채 변기 옆에 주저앉아 화장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비상용 키를 가져와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온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 것이다. 영호는 저승에 두고 온 좀비 마냥 입에 타액을 질질 흘리고 눈에 초점이 없는 것만 빼면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 혀가 잠자는 동안 갉아먹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평생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실로 공명정대한 처벌이었다. 맛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맛의 쾌락을 지워버린 은혜로운 심벌.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과거의 맛을 추억하기만 하며 나는 정말로 살기 위해 먹는 몸이 되었다.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내 뺨 위에 착지했다.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살아있는 신선한 고기에 입이라도 대려는 모양이었다. 파리가 입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저항 없이 산채로 파리를 삼켰다.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파리가 내장을 파먹든 창자가 구더기로 꽉 차든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신의 저주를 받은 채 살아가느니 악마에게 온몸을 먹히는 게 나았다. 본 앞에